역사의 비극을 말없이 지켜본 영원한 증인 보석. 과연 보석은 장엄한 축제의 환희뿐만 아니라 사무치는 슬픔의 그늘까지도 품을 수 있을까요? 행운의 부적이자 행복한 미래의 증표로 만들어진 정교한 티아라가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한 생명의 말없는 상징으로 변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여정은 로마노프 왕조 마지막 황족들의 눈부시면서도 비극적인 세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적대적인 이국의 궁정에서 벌어진 음모의 희생양이 된 한 비운의 공주, 그리고 그녀의 운명과 영원히 뒤얽히게 된 경이로운 사파이어의 얽힌 전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로마노프 가문은 유럽의 그 어떤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군주들조차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황실의 보물창고는 단순히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차라리 하나의 거대한 은하계와도 같았죠. 수많은 별무리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파르위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다이아뎀, 그리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신비롭게 반짝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목걸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보물들은 수세기에 걸쳐 정성껏 수집된 자산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러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래한 20세기는 제국 자체는 물론 그 전설적인 보물들까지 무자비하게 휩쓸어버릴 거대한 역사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혁명의 소용돌이와 그 뒤를 이은 내전으로 인해 이 눈부신 유산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후세에는 지난 영광의 파편과 안개에 쌓인 전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화마가 온 세상을 휩쓸자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이에 극비리에 주요 국가 보물들을 내륙 깊숙한 모스크바로 즉시 옮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성한 왕권의 상징물을 포함한 대관식 보물들과 황실 가족이 소유한 개인 장신구의 상당수가 이송을 위해 정신없이 꾸려졌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라장과 공포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세한 목록도 작성되지 않은 채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 예술품들이 거대한 참나무 상자에 무질서하게 담겼습니다. 상자들은 봉인된 채 삼엄한 경비 속에 모스크바 크렘린의 무기고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더 나은 시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시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상자들은 두 번의 혁명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는 동안 크렘린의 지하에서 완전히 잊힌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벌이던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제정시대의 다이아몬드는 안중에도 없었죠. 잊혔던 보물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1920년대 초 젊은 소비에트 국가가 산업화를 위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수십 년 전 봉인되었던 그 방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이들의 회상에 따르면 몰락한 제국의 모든 영광과 역사를 품고 있던 오래된 상자들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조악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도 특별한 열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모스크바의 열쇠공 한 명이 불려왔고, 그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연장으로 놀라울 만큼 손쉽게 과거의 봉긴을 뜯어냈습니다. 금속이 부서지는 이 소리는 막대한 불을 손에 넣은 새로운 권력의 승전가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을까요? 위원회 위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눈부신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무더기로 쌓여있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며 영롱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목록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보물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명백한 물품들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단지 귀금속과 보석의 자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 걸작들은 미래 소비에트 연방 다이아몬드 기금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운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아남은 로마노프 가문 후손들의 법적 소유권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야만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 장신구들을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석들은 가차없이 세팅에서 뜯겨나갔고 위대한 장인들의 천재성이 깃든 독창적인 틀은 용광로로 보내졌습니다. 이리하여 황후와 대공비들이 소유했던 개인 장신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낡은 공식 초상화나 희귀한 사진, 그리고 광물학자 알렉산드르 페르스만이 제작한 유명한 카탈로그의 페이지를 통해서만 희미하게 전해질 뿐입니다. 그 카탈로그는 본질적으로 국가자산의 대규모 매각을 위한 암울한 홍보 책자이자 진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누렇게 바랜 책장 속에서 각 시대 주얼리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티아라 몇 점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노프 가문의 다이아뎀 컬렉션은 그 다양성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다이아몬드 기금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결혼식용 티아라는 커다란 물방울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엮어 마치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영원히 사라진 광채의 티아라는 퍼져나가는 태양빛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이 또한 전체가 다이아몬드로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석 장인들은 보석의 왕 다이아몬드를 다른 보석과 조합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때로는 파베르제가 제작한 티아라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낳기도 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광채가 고대 그리스풍 터키석의 하늘빛과 어우러져 세련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에 가장 잘 어울리고 인기 있는 조합은 단연 진주였습니다. 강에서 나는 담수 진주보다 몇 배나 더 가치가 높고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던 크고 완벽한 구형의 최상급 해수 진주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후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보석이 있었으니 바로 고귀한 사파이어입니다. 로마노프 가문의 보물창고에서 사파이어 다이아뎀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다이아뎀에 사용될 사파이어는 기준이 될 만한 최상급 품질의 돌만을 엄선했습니다. 깊고 진한 수레국화 빛깔에 벨벳처럼 부드러운 깊이감과 흠잡을 데 없는 투명도를 지닌 것들이었죠. 이러한 장신구는 황후뿐만 아니라 대공비들도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라진 광채 속에서도 단순한 비극을 넘어 숙명의 낙인이 찍힌 한 다이아뎀이 유독 돋보입니다. 마치 그 다이아뎀 스스로가 깊고 푸른 빛을 발산하며 첫 주인의 비통한 운명을 흡수하여 영원히 봉인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차가운 광물이 정말 불행의 연대 기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푸른 불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들의 비극을 투영해 본 것일 뿐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18세기 말 파벨 1세 황제와 그의 아내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후의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위대한 선대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육중한 다이아뎀보다는 비교적 소박한 에그레트나 반도를 선호했던 것과 달리 마리아 표도로브나가 황후가 되면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에서 영감을 얻은 웅장한 앙피르 양식이 궁정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높고 복잡하게 빗어올린 머리 스타일에는 화려한 왕관이 필요했고 바로 이 시기에 로마노프 왕조의 가장 전설적인 티아라들이 탄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할 데 없는 사파이어 티아라는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후의 주문으로 궁정 보석상 야코프 듀발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념비적인 동시에 놀라울 만큼 우아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제작된 다이아뎀의 기본 틀은 러시아 전통 머리 장식인 코코쉬닉을 닮았지만 그 디자인은 엄격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장식 모티브는 고대부터 풍요와 번영,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온 밀 이삭을 양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작품의 심장부에는 최상급 품질의 실론 사파이어 5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파이어의 크기는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조화롭게 커지며 장엄하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작품 전체의 활용 점정은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보석 약 70캐럿에 달하는 완벽한 사파이어였고 그 위에는 마치 길잡이별처럼 커다란 90컷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사파이어 주변과 티아라의 윤곽 전체를 따라서는 더 작은 다이아몬드 화환이 휘감고 있었는데, 이 다이아몬드들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수많은 불꽃을 터뜨리며 중앙의 짙푸른 시면을 감싸는 천상의 후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걸작의 작가는 야코프 듀발로, 표트르 3세 시대부터 러시아 궁정을 섬겨온 저명한 스위스 보석상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황제 부부의 깊은 신임을 얻어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후가 직접 그의 아들들의 대모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신구의 유래에 대한 또 다른 가설도 존재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티아라가 황후 자신을 위해 주문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끔찍이 아끼던 맏딸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 대공녀의 결혼 선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마리아 표도로브나가 오랜 전통에 따라 자신의 가장 화려한 다이아뎀 중 하나를 딸의 풍성한 혼수품에 포함시켜 물려주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제국의 권위와 끝없는 모성의 상징인 이 보석 예술의 걸작은 머나먼 타국에서 어린 공주의 행복을 지켜줄 부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아라에게 주어진 운명은 유럽 왕가의 연대기 속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의 말없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 대공녀의 운명은 짓밟힌 청춘과 시든 아름다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편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1799년 그녀는 헝가리의 팔라틴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합스부르크 대공과 혼인했습니다. 이 결혼은 나폴레옹에 맞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차가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략 결혼과 달리 이들 부부 사이에서는 진실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요제프 대공은 어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불행히도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고 적대적인 빈 궁정의 악랄한 음모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축복이 담긴 소중한 상징물은 타인의 야망과 증오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고 그 찬란한 빛은 주인의 생명과 함께 쓰러져갈 운명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주된 거처는 헝가리가 아닌 요제프의 형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가 다스리는 화려하고도 교활한 제국의 중심 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연약한 러시아 대공녀는 거의 즉각적으로 황후인 나폴리 시칠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불타는 듯한 증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적대감의 근원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이유는 평범한 질투였습니다.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의 지참금, 그녀의 호화로운 의상, 그리고 물론 그 문제의 사파이어 티아라를 포함한 눈부신 보석들은 그 화려함으로 오스트리아 황후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속상함을 넘어 러시아 궁정의 부와 우월함을 눈으로 보여주는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는 운명의 장난처럼 프란츠 황제가 헌신적으로 사랑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 비르텐베르크의 엘리자베트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자베트는 알렉산드라의 친이모였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행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 살아있는 존재는 황제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무심코 러시아 대공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이는 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질투심에 시달리던 현재의 황후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알렉산드라의 고해 신부였던 안드레이 삼보르스키 대사제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씁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 엘리자베트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은 그 황제의 마음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현재 그의 아내인 황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일 이후로 무고한 희생양 알렉산드라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어린 대공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황후에게 살아있는 모욕이 되었고 차갑고 무자비한 복수는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황후는 대공녀를 상대로 계획적인 심리적 압박 작전을 펼쳤습니다.
깊은 정교회 신자였던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라는 끈질기고 무례한 강요가 이어졌습니다. 젊은 여인이 임신하여 끔찍한 입덧으로 고통받기 시작하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보살피는 척하며 자신의 궁정 의사를 붙여주었습니다. 훗날 대공녀의 고해 신부인 안드레이 신부가 지적했듯이 그는 의술보다는 궁중의 음모에 훨씬 더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요리사들은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일부러 그녀가 향기만 맡아도 구역질을 일으키는 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출산은 끔찍한 고문으로 변했습니다. 무능한 의사는 야만적인 산과 기구를 사용했고 그 결과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 모두 심각한 신체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여자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라 자신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아흐레째 되는 날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허락되어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바로 그날 저녁 치명적인 산후열인 극심한 고열이 갑자기 덮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19살의 대공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젊은 삶은 행복의 빛을 보지 못한 채 타양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가 왕조의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비탄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파이어 티아라를 포함한 그녀의 호화로운 지참금은 러시아로 반송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이 비극적인 사연의 장신구는 즉시 겨울 궁전의 깊숙한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로마노프 가문의 어떤 황후나 대공녀도 감히 그것을 착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불행한 주인이 소유했던 물건은 저주받은 것으로 슬픔의 낙인이 찍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비주의와 여러 징크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황실에서 이는 충분하고도 남는 이유였습니다. 혹은 그 설명이 훨씬 더 평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티아라가 제작된 기념비적이고 육중한 앙피르 양식은 완전히 구식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공기처럼 가볍고 우아한 보석 작품들 사이에서 고풍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듀발이 만든 이 사파이어 걸작은 꼬박 한 세기 동안 거의 잊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세기의 유령처럼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전혀 다른 극적인 상황에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혁명 이후 왕실 보물을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의 티아라는 해외 매각 예정인 귀중품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저명한 페르스만 학술원 회원의 목록집에 실렸고 그것이 역사에 남은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걸작을 개인 소장품 속으로 녹여버린 성공적인 경매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밀을 간직한 채 새로운 미지의 소유자에게 넘어간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오늘날 정보의 바다에는 이 장신구의 운명을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공작 가문의 소장품과 연결짓는 낭만적인 가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아무리 매혹적으로 들릴지라도 역사적 현실과 마주하면 거의 힘을 잃고 맙니다. 소비에트 정권은 보석 유산을 원자화하는 실용적이고 무자비한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귀중품의 황실 유래를 숨기고 왕조 후손들의 소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역사적 유물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보석들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판매되었고 귀금속 세공 부분은 무자비하게 녹여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잘 정비된 표준 절차였습니다. 이 잔혹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극소수의 선택된 작품들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조차도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작품들만이 다이아몬드 기금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드라 파블로브나의 티아라의 운명은 아마도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는 베를린, 런던, 암스테르담의 경매에서 조각조각 팔리기 위해 야만적으로 틀에서 뽑혀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이 보석 파편들은 아마도 전혀 다른 보석 장신구를 장식하고 있을 것이며
그 현재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비극적인 운명의 증인이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파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폭하게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그 찬란했던 티아라로부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채화 스케치와 기록 보관소의 메마른 몇 줄, 그리고 슬픈 전설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낳은 제국과 함께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유물은 아무리 눈부신 보물이라도 인간의 잔혹함과 역사의 변덕 앞에서는 무력하며 그저 과거의 영광과 주인이 흘린 눈물의 기억을 묵묵히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쓰라린 교훈을 줍니다. 비록 티아라 자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흩어진 파편들이 혹시 그 첫 번째이자 가장 불행했던 주인의 슬픔의 낙인을 물려받지는 않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